안녕하십니까, 우자입니다. 2026년 8월 2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내년 800조 플러스 알파 슈퍼 예산, 반도체발 국세 수입 600조 넘을 듯. 금융위기 2009년 이후 두 자리 수준 증가율. 120조 안팎 미래 대응 기금 융각이다. 오늘도 떠들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있다고 그래가지고는 부동산 못 잡고요. 서민 팔아먹으면서 서민 잡아먹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환장해 있는 정꼴이다 해가지고 넘어가고요. 장미라 씨 추정 시신 발견, 이거 조사 수색하자마자 바로 티 나오네. 제주서 실종자 시신 연달아. 어이쿠야, 뭐야 이거, 연달아 나오고 있다고. 실종 104일 만에 24일 발견됐다. 네, 60대 남성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것도 허위 종결 처리 잘하고 있다. 자빠졌다 진짜. 추가 사례가 되는지 본다고? 거의 연쇄 살인범 비슷한데 하는 꼬라지가. 사람 죽도록 방치한 거 아니야 지금 이래가지고. 어? 누가 보면 연쇄 살인범인 줄 알겠네. 이거래 이거. 잘한데. 네 마음대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네 마음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뭔 경찰이 이게. 잘 돌아가고 찾아빠졌고요. 역시나 견찰은 견찰이다. 일제시대 때 순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견찰은 견찰이다. 그래 되고, 저런 견찰한테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믿어준 것이 누굽니까? 이재명 정권, 더불어, 그리고 자칭 진보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넘어가고요. 금액 보시면 0.96% 상승해서 1온스에 4,651.47달러가 됐습니다. 잘 올라가죠. 볼린저 밴드 상단 따라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덩이 상승 요인을 갖다가 좀 몇 개 꼽아보면, 첫 번째, 미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 발표 이후에 수개월 만에 최저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약세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케빈 워시의 잭슨 홀 데뷔. 그러니까 첫 번째 연설이니까 데뷔하는 거죠. 첫 연설이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워시가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 신중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갖다가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럴 경우 금값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고, 세 번째, 미국이 이란의 무역 파트너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 일명 이코노믹 디데이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봐서 한 3개, 더 꼽으면 4개, 5개 꼽을 수 있는데, 우자가 3개만 꼽을게요. 그냥 예를 들고 넘어가고. 자, 어떻게 보시면 0.01% 거의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1온스에 68.96달러가 됐습니다. 이거 시장 보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셨겠지만, 시작은 약세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왜 하락으로 출발했냐? 지난주 급등 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0.01%지만. 하여간에 거의 변화 없이 1온스에 68.96달러가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기능값인데 항상 그렇다시피 유가별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브렌트유는 마이너스 2.53% 하락해서 1배럴에 92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마이너스 2.46% 하락해서 1배럴에 84.92달러가 됐습니다. 요 위에서 해가지고 쭉 끄면 딱 걸리죠. 딱 걸립니다. 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점부터 쭉 끄면 여기 딱 걸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할 것처럼 떠들었던 이란 제재, 새로운 경제 제재가 우짜 기준에서는 기대를 영 못 미치는 수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에 서부 텍사스유는 마이너스 2.46% 하락해서 1배럴에 84.92달러가 됐습니다. 자,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갈수록 이제 가지고 얼마나 또 이제 내려가봤자 이제는 폭이 더 좁아졌는데 어떻게 할런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오만 10월 물은 마이너스 3.80% 하락해서 1배럴에 95.59달러가 됐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가 더 광범위한 세컨더리 생션 쇼크, 그러니까 2차 제재 충격이죠. 이걸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해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보시면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는 어디로 가버렸냐. 달러 인덱스 우자가 패스해버렸네.
뭐 달러 인덱스 좀 올랐는데 뭐 패스하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나중에 내일이라도 소개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인덱스 패스했는데 뭐 좀 올랐습니다. 좀 올랐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성에 안 차고 하여간에 달러 인덱스가 좀 오르는 가운데 우리나라 원화는 0.32% 해가지고 좋아져 가지고 어제 장중에 1477원까지 갔다가 뭐 1480원 이때래 가지고 마무리돼 가지고 뭐 대충 이쪽 라인에 계속 끌고 가고 있다. 이게 되죠. 자, 이번 주부터 월말까지 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지급되는 배당금, 우리나라 그 주식 들고 있어서 나오는 배당금 규모가 그러니까 대략 한 14억 달러어치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배당 역송금 규모가 14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다 바꿔서 나갈는지 안 나간다. 아이고, 발음이 잘 안 되네. 안 나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배당금 규모는 14억 달러가 된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8월 24일 어제 5년 만기 한국 국제 옥션이 있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 덕분에 지난 세션 때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165%인데 4.131%로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국채를 갖다가 좀 어제 사더라고 보니까요. 5년물만 산 게 아니고 3년물하고 뭐 10년물도 사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해가지고 엔화 또 보시면 엔화는 0.13% 싸져서 뭐 얼추 뭐 달러하고 비슷하게 움직인 거라 보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1달러에 159.065엔이 됐습니다. 일본 역시 어제 10년 만기 기후전환 얘들은 다른 국채도 아니고 기후전환 이런 국채도 팝니다. 이 기후전환 일본 국채 옥션이 있었는데 10년 만기로 지난 세션 때 2.195%였는데 무려 66.8 베이시스 포인트나 폭등해서 2.863%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잘 돌아가는데.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일본 중앙은행이 9월에 금리 인상하냐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버나이트 인덱스 수합이라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가격에 반영된 일본 은행의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요겁니다. 요거 그 인상 확률 오버나이트 인덱스 수합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해가지고 가격이 반영된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의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7월 말에 대략 한 20%좀 넘어갔는데 여기서 8월 21일 기준에서 80%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7월 FOMC라다. 7월 일본은행의 정책 회의 전에 23%였는데 요거 23%인데 불과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해가지고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일본은행의 9월 18일에 통화정책 및 금리 결정 미팅 있죠? 9월 18일에 이걸 앞두고 일본은행 관계자들이 묘하게도 공개석상에 계속해서 모습을 연속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배팅이 더 세지게 됐는데 첫 번째 공개석상은 히미노 료조 부총재가 8월 25일에 공개석상에 나오면서 스타트를 끊고 그러니까 뭐 오늘부터 나오니까 끊고 그리고 이어서 지난 정책 미팅 때 유일하게 금리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던 다카타 하지메 위원이 8월 2일에 또 튀어나오고 마지막으로 9월 10일에 마스 가즈유키 위원이 9월 10일 공개석상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엔화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미일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중요한 1달러의 160엔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한다. 이럴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청산해야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엔화는 다시 한번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발표할 정책 방향이 엔화의 안정을 이끌어낼지 또는 엔화 하락, 엔화 가치 하락에 부채질을 할지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 인상 배팅이 상당히 세다는 거는 일단은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이거는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의 통화가 강세다 해가지고 올타임 하이 됐죠. 강세다 이거 됩니다. 물론 기준은 MSCI 이머징 마켓 커런시 인덱스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화값을 보고 강세다 말하겠죠. 그렇죠. 이거네 MSCI 신흥시장 통화지수가 8월 21일에 0.3%
상승한 1917포인트, 1917포인트로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습니다. 8주 연속 쭉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21년 9월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 동기간 미국 달러 약세 덕분에 3.3% 급등했고요. 반대로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동기간 동안 마이너스 2.9%, 그러니까 지난 8주 동안 마이너스 2.9% 하락해서 2026년 5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신흥시장 통화가 강세를 보인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원화가 미국 달러 대비 2025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인 데다가 달러, 어떤 달러? 대만 달러. 대만 달러가 2026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미국 삼국 제재 등 대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이란은 만반의 준비. 뭐 이란은 만반의 준비고 자시고 할 게 없는데 뭐 맨날 두들겨 봤을 거니까. 예. 가상화폐, 금, 기술, 항공, 해운 등 2차 제재, 세컨더리 섹션이 되는 거죠. 에이, 뭐 이거는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은 뭐 카페트에도 뭐 제재가 붙고 앉아있는데 뭐 다 아는 거고요. 저 핵심은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라니까요. 중국을 왜 때렸냐? 그게 핵심이니까 뭐 다른 거는 뭐 볼 거 없고요. 이란은 굴복 불가 뭐 이견, 이란은 뭐 패스하고요. 경제 쪽에 이란은 뭐 막 얘기할 게 없습니다. 환율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베센트가 이란을 돕는 모든 국가는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고, 이란을 지지하는 국가는 이란과 함께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자 관련해서 달러 레버리지, 그러니까 뭐 얘기를 좀 한 바 있습니다. 지정학과 달러 레버리지라는 얘기를 갖다가 회원용으로 일단 올려놨는데 뭐 시간 되면 그 공개하도록 하고요. 이거 뭐 평가를 해보면 까놓고 얘기해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거.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근데 국채 수익률이나 좀 내리고 그다음에 유가 상승되는 거 그거나 좀 잠깐 꺾어 놓자. 그 정도 수준이었다. 뭐 그렇게 오차견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미국 시리아 제재 완화 이어서 테러 지원국 지정도 철회했다. 네, 민간 투자 마지막 주요 장벽 제거다 이래 되죠. 자, 이것도 우짜가 빨리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러시아 전략적 생존을 위한 통제권 포기라는 그 영상을 갖다가 빨리 작업해야 되는데 지금 시리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원래 이란의 놀이터였죠. 예, 이란의 놀이터였는데 아사드가 쫓겨난 후에 그냥 뭐 넘어갔습니다. 누구 편에 넘어갔습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 쪽에 가지고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제가 뒷얘기 그때 몇 번 말씀드렸죠. 아사드 정권이 이 친구가 끌고 다니는 시리아, 이른바 시리아 반군이 다마스커스로 진격해올 때 이란 애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란 애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때 러시아군은 막 폭격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란 애들은 완전히 뒷짐을 지고 있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 쪽에서 억수로 섭섭해했다는 소식을 갖다가 혼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시리아를 갖다가 확실하게 통제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시스 쪽에서 있었다고. 뭐 전적이 테러리스트 쪽인데 우짜 기준에서는 뭐 시리아 내 미국의 자산인데 이 친구가 그 나름 이제 큰 물에서 몰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관계도 그렇고 나름 뭐 좀 합니다. 예, 나름 좀 잘 합니다. 뭐 깨놓고 말해가지고 테러리스트 출시이지만 하기는 잘해요. 예, 유도리는 잘합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또 러시아도 나름 적절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포지션을 잘 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뭐 느낌 들어가지고 우짜가 러시아 전략적 생존을 위한 통제권 포기 그 영상을 갖다가 조만간 만들 예정입니다. 이거는 미국은 뭐 시리아 이거 지금 현재 정권을 갖다가 밀어주는 거는 당연한 소리가 되는 거고요. 이란 그 원래 뭐 판박이라 가지고 이란이 지금 시리아가 넘어가면서 이란의 이 이른바 저항의 축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 중요했습니다, 시리아가. 근데 뭐 이것도 뭐 본인들이 가지고 다 때려와 가지고 막아야 될 것 같아. 안 막아주니까 아사드 토끼고 그 쇼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고요. 그때 그래서 중동에서 뭔 소리가 나왔냐면 소모품들 대놓고 버렸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중동에서. 아니, 넘어가서 이거는 또 독일 겨울 준비가 비상이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26년 여름 내내 유럽은 뭐 날씨 더운 거는 뭐 그게 당연한 게고 유럽은 중동, 석유, 호르무즈 해협을 주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또 다른 에너지 위기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어서 UBS는 독일의 천연가스 저장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UBS의 거시경제 전략가인 사이먼 펜에 따르면 독일의 2026년 8월 현재 천연가스 저장량, 이거 뭐 겨울에 불 때야 될 거 아닙니까? 밥 해먹고 이러는 거니까 난방하고 천연가스 저장량이 약 48%, 꼴랑 48%. 지난 5년 평균에 비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지금쯤 해가지고 대략 70% 넘어서 80%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 48%에 불과하다. 이는 뭘 말합니까? 2025년은 말할 것도 없고 2022년 우크라이나전 당시 에너지 위기 그때 확보했던 비축량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라는 걸 갖다가 말해주지요. 이미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탱크 저장량, 이 비축량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는데, 문제는 단순히 재고량 또는 비축량만 부족한 것이 아니어서 다른 모든 유럽 국가들이 똑같이 천연가스를 확보하려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독일도 시장 가격, 현물 가격 상승을 따라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UBS에 있는 이코노미스트 중 하나인 펠릭스 휘프너는 독일의 천연가스 저장량이 11월, 그러니까 2026년 11월, 올해 11월까지 약 꼴랑 6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고, 엄청나죠? 어마어마하게 절단난 상황입니다. 11월까지 65%, 11월이면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최고치를 찍어야 될 텐데, 11월에 65%입니다. 이는 독일 정부의 목표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런 저장량 부족은 여러 가지 위험을 야기한다고 펠릭스 휘프너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위험일까요? 독일의 뒤늦은 천연가스 대량 구매는 도매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또 하나 또 뭐 있습니까? 정부 지원 하에서의 재보충은 베를린의 독일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또 있습니다. 공급 확보 경쟁에서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들을 사실상 시장에서 쫓아내는 꼴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크게 하고. 자, 이러면서 유럽 LNG 임포트 터미널 얘가 돼 있죠. 여기서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재기화 시설입니다. 재기화 시설 FSRU 요겁니다. 자, 말씀드리죠.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게다가 물리적인 제약도 존재하는데 독일은 LNG를 구매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거 재기화죠. 리가스피케이션 돼 있죠. 재기화할 수 있는 능력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상 저장소, 즉 뭡니까? LNG 운반선이죠. LNG 운반선에 있는 물건들이 독일 이 저장 탱크에 자동으로 주입될 수 있는 형태로 마법처럼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최악인데, 독일의 산업동맥인 라인강의 수위가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히 라인강의 주요 병목 지점 중 하나인, 우자가 이미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죠. 카우브 주변에서는 상황이 정말 심각해져서 독일 해운 회사들이 해당 구간의 상업 운송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인강 수위 문제는 독일 산업이 그럴듯한 경제 이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연가스, 화학물질, 원자재, 바지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라인강 수위가 낮아지면 바지선들은 화물 적재량을 크게 줄여야 하고 운송 비용은 오르고, 제조업체들은 독일 산업 중심부로 대량의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 중 하나를 잃게 됩니다. 즉, 독일은 한쪽에서는 천연가스 재고가 부족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공급망 쪽에서 차질을 받는, 즉 산업 물류 문제를 안고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거시경제 상황이 표면적인 가스 저장량 수치보다 더 흥미로워지는데, 만약 독일이 가을까지 천연가스 구매량을 공격적으로 늘린다 하면 1차 영향 First Order 이펙트는 명백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2차 영향 Second Order 이펙트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전기, 제조업, 운송, 가계 공과금까지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는 유럽이 인플레이션 타겟 2%에 근접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더 불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가격 상승은 경제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요? 예,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 유럽의 오래된 에너지 함정이 다시 발동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충격은 정면에서 가해지는 반면에 경제 성장 충격은 부엌 창문을 통해서 스며듭니다. 이게 바로 유럽이 가진 오래된 에너지 함정입니다. 게다가 독일은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산업 경제 자체가 값싼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 모델의 상실, 잃어버린 거, 이거에 적응해 왔기 때문이지요. 베를린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전략가스 비축량을 계획하고 있지만, 하지만 첫 번째 비축량 충전은 2027년 내년 여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가오는 이번 겨울 시즌, 즉 2026-2027 겨울 시즌에 대한 즉각적인 대비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네, 바꾸고 유럽 전체의 가스 비축량도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아서, 자, 유럽 가스 스토리지 인벤토리 돼 있죠. 예를 듭니다. 이것도 5년 평균보다 낮습니다. 최근 예측에 따르면 LNG 공급 차질이, 왜 이 공급 차질이 됩니까? 아시아 국가들하고 현재 물량을 놓고 경쟁하고 있어요. LNG 공급 차질과 어려운 재충전 시기로 인해 유럽연합의 가스 저장량이 과거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이번 겨울 시즌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년 평균보다 낮지요. 2019년, 2015년.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좌우할 남은 변수는 날씨인데요. 겨울이 온화하다면 그저 그런 또 다른 에너지 불안으로 묻혀버릴 수 있고요. 다행히도 반대로 장기간 한파가 지속되면 낮은 저장량이 가격 발견, 즉 가격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게다가 유럽 에너지 트레이더들은 유럽의 가스가 실제로 다 떨어지기 전에, 즉 그냥 다 떨어질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교훈을 이미 뼈저리게 여러 차례 배운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장은 소비자가 부족을 갖다가 체험하기 훨씬 전에 이미 희소성, 즉 부족을 갖다가 가격에 반영하고요. 유럽이 한계 LNG 물량 확보, 그 마지널 LNG 물량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면, 지그들끼리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면 가격, 프라이스가 곧 공급량 조절 메커니즘, 좀 더 대놓고 말씀드리면 배급제 메커니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독일이 문제를 일으키려면 저장 탱크가 완전히 비어 있을 필요가 없이 저장 수준이 충분히 낮기만 해도 구매자들은 곧 탱크가 빌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행동하기 시작하지요. 석유는 여전히 눈에 띄는 지정학적 변수입니다. 하지만 천연가스는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문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에너지 트랜지션, 에너지 전환, 이 뭐 더러운 거 안 쓰고 이거 뭡니까? 재생에너지, 이런 거 이거 하다 보니까 이 꼴이 난다 이거예요. 한파, 억수로 추운 거, 이거는 해가 쨍쨍한 겨울에도 불어 닥치지요. 그런데 위대한 재생에너지는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미친 짓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고요. 이건 트럼프 관세 전 업데이트 좀 말씀드립니다. 킨들버그 이펙트 또는 킨들버그 트랩 관련해서 유명한 이런 이거 뭐죠? 수채구멍으로 물 가지고 쏟아져 들어가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글로벌 무역량이 쫄아든다, 이게 되죠. 자, 트럼프 관세 전 업데이트를 말씀드려보면 트럼프가 9월 24일로 예정된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잉 생산 능력을 이유로 중국산 굿즈에 7.5%의 관세를 부과해서 총 관세율, 중국에 대한 총 관세율을 20%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블룸버그가 보도한 관세 인상은 트럼프 1기 때 부과되고
바이든이 연장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지요. 자, 이어서 트럼프는 캐나다산 자동차,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에 대한 관세를 2027년 내년 1월 1일부터 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캐나다는 뭐 국가꼴로 대접을 안 해준다 뭐 저도 그래 저쪽 그랬는데 그건 뭐 패스하고요. 자, 넘어가고. 자, 이거는 위험 선호 심리가 올타임 하이다 해가지고 뭐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의 성장 기대치, 현금 보유량, 주식 비중을 추적하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8월달 설문조사에 따르면 8월 투자 심리 지수가 0.8% 상승한 8.0%로 2022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갖다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억수로 낙관론이 쩐다 이거죠. 현금 보유 비중은 MOM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감소한 3.5%로 1998년 이 해당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세 번째라다.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조사에 응답한 펀드 매니저 중 56%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14개월 연속 주식 비중 확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문에 응답한 펀드 매니저 중 56%는 글로벌 경제가 침체, 리세션 없이 성장을 지속하는 노 랜딩 시나리오를 예상했고 경착륙, 하드 랜딩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비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37%의 매니저들이 향후 12개월 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기업 이익 성장을 기대한다고 답변했는데 이거 역시 202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와 위험 선호 심리가 억수로 현재 강세인데 반대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중간선거라는 믿음, 중간선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양질을 할 거다 이런 믿음을 뺄 경우 강력한 매도 신호가 나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주식보다 나은 국채다. 그러니까 배당금 얘기하는 겁니다. 배당금 기준으로. 2026년 7월 말 기준 S&P 500 주식 중 10년 만기 일본이라다.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S&P 500 종목 비율입니다. 이게 꼴랑 3.85%까지 줄어들면서 2007년 직전에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뭐 가장 낮았던 거죠. 2007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기록된 해당 차트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를 갖다가 기록했는데 기록 중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2022년 이후 2022년 요거입니까? 2022년 여기 대략 한 40% 되는 거. 여기에서 해가지고 40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무한패는때를 제외할 경우 S&P 500 주식 중 63%,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보다 높은 63%가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한 때가 2016년 7월입니다. 이때 63%가 해가지고 미국채 수익률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게 되는데 1970년 그러니까 우한패를 빼면 이게 최고치다 이 말이죠. 1970년 이후 해가지고 장기 평균값은 얼마다 18%입니다. 여기죠 18%. 여기 장기 평균값입니다. 주식의 배당 매력도 또는 배당 메리트는 최근 고금리 환경과 주식 상승이 겹치면서 국채 대비해서 크게 줄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우짜가 오늘은 또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해가지고 오늘은 좀 빨리 끝냅니다. 해가지고 요거는 또 뭐냐 하면은 좀 뭐 우리나라도 날씨 덥고 이렇죠. 예, 엘니뇨 위험이 상승 중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미국의 해양대기청은 최근 발표에서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올해 2026년 겨울까지, 가을도 아니고 겨울까지 발생할 확률을 95%로 상향 조정했고 7월 예상치 81%에서 크게 상승시킨 겁니다. 예상치 상향 조정은
이미 상품 가격, 뭐 원자재 이런 거죠. 뭐 기름값 등등, 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가지고 빵, 뭐 커피 등등 뭐 이런 거죠. 원자재 가격에 이미 반영되고 있어서 코코아와 커피 가격은 서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작물 생산량 감소 위험을 반영해서 여름 내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엘니뇨로 인해 수자원이 부족해지면서 대형 선박의 통행 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파나마 운하 관리청은 선박 흘수 제한을 갖다가 이거 우자가 이미 한번 소개시켜 드린 바 있죠. 흘수 제한, 그러니까 통행하는데 물건 싣는 거죠. 물건 싣는 거. 이 제한을 8월 26일까지 48피트, 그리고 9월 3일까지는 47.5피트로 다시 낮추기로 했고, 이에 따라 하루 통행 슬롯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선박들은 더 가볍게 선적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강력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2026년 올해 연말까지 약 4,900만 명이 추가로 심각한 기아에 직면할 수 있으며, 특히 중남미와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폭의 기아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못 먹는 사람들이 증가가 예상된다 이게 됩니다. 글로벌 경제는 우크라이나전과 이란전에 이어 자연의 변화까지 추가되면서 현재 아슬아슬하게 견디고 있고, 관측되는 현상들의 합은 우짜 기준에서는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직전을 갖다가 예상하게 만든다, 이렇게 코멘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8월 2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